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미더박 1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인트로 들어가며라고 되어 있잖아. OT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첨부 파일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첨부 파일로 다운 받아서 보시면 제가 책 앞쪽에 인트로 들어가며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챕터 1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펼쳐놓고 제가 지금부터 OT를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OT에서 뭘 다룰 거냐, 세 가지 내용을 좀 다룰 거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이 수업에서 무엇을 학습하느냐, 그거를 조금 다룰 건데 뭘 학습하는지 100마디 말보다 제일 좋은 건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수업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자, 두 번째,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 교재 구성. 세 번째, 이 수업에서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뭘 학습할 것인가? 이 수업은 강좌 제목부터 보면 알겠지만 글 읽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이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영어라는 과목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아. 우리가 영어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크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거든. 첫 번째, 어휘. 그래서 단어는 외워야죠. 두 번째, 이제 문장을 보는 거. 이게 뭐 문법이라고 불러도 좋고 구문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풀이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뭐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어휘는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라고 좀 맡겨놓은 다음에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 좀 배우고 거기에 이제 문법 좀 추가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법 좀 배운 다음에 파이널 가면 실전 모의고사 하고 이런 3단계 커리큘럼이 거의 이제 대부분인데 제가 2018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그러니까 2017년이죠. 그때 인강을 처음 데뷔할 때 글 읽기를 딱 가지고 왔을 때 학생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도대체 이걸 수능에서 왜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좀 이 부분이 여전히도 학생들한테는 좀 설득이 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야. 무엇을 학습하고 우리는 그 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걸 직접 수업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 들어가며 파트 직접 보시면서 이제 수업 좀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요 문제가 이제 201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28번 문제인데요. 들어갈 때 매번 앞으로도 우리가 수업할 때 그럴 거다. 좀 지문을 좀 놔두고 요 지문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요 문장은 여러분들이 구조 때문에 무조건 힘들어할 거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구조를 먼저 구문 먼저 포인트를 한번 잡아줄 겁니다. 그게 요 지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구문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요거 한번 해석해 볼래? 해석 한번 쭉 한번 해볼래? 네가 영어 등급이 한 3등급 정도까지만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는 해석 잘해. 마음이 뭐 적절하게 생각하는 걸 꺼린데 여기까지 좋거든. 근데 그 다음을 해석해보라 그러면 힘들어져요. 이렇게 해석하거든. 생각이 그 모든 것들 때 이거 이지 뭐야?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자.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 all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형용사로 썼을 때 모든이라는 뜻이 있죠. 모든. 근데 all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됐을 때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all은 모든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뜻은 그냥 명사예요. 그럼 뒤에 있는 it is는 뭐냐? 자, 요 구조도 좀 알아두자. 명사 다음에 있잖아. 명사가 또 나왔어. 그래서 사실 영어는요, 명사와 명사를 나란히 쓰는 경우가 잘 없거든. 100% 요 뒤에 있는 명사 뒤에는 동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야. 뭐 어렵지 않아요. The book he read. 그가 읽었던 책. The girl she met. 그녀가 만났던 소녀. 됐죠?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되느냐? all이라는 명사, it이라는 동사, is라는 동사, it이라는 명사, is라는 동사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참고로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했듯이죠.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여기는 it이 가리키는 건 뭐겠니? 당연히 대명사잖아. 사람, 사물, 사물, 단수, 복수, 단수. 자, 이 문장 내에 있는 단수 명사 찾아보세요. 이 문장 내에 있는 단수 명사 찾아보세요. 누구죠? 마인드밖에 없죠? 얘는 마인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되겠네. The mind, 마음은요. May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적절하게 생각하는 걸 꺼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적절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적절하게 생각 안 해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 마음은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생각을 안 한대요. 어떤 모든 것?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됐어요? 아니 강사야 이게 무슨 쌉소리야? 몰라. 읽어보자. 됐지? 자 지금부터 이제 지문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서 시키는 그대로 표시 한번 해볼까? 자 어디 표시해 보시냐면 여기 이제 그 책에는 아마 굵은 글씨로 이렇게 밑줄 쳐져 있을 겁니다. 이건 구문 설명하는 곳이라는 건데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에 when 있는 요 구간 있잖아. 요거 문자 끝까지 형광펜으로 표시 한번 해봅시다. When thinking is all that is supposed to do. 요 구간에 형광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여러분들 선배들이라고 하고 하기는 좀 그렇다. 2011학년도 수능이었으니까 너네랑 띠동갑 이상의 차이가 나겠네요. 지금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제일 많이 뇌절을 겪었던 문장입니다. 여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뭔 쌉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업의 방식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앞으로 나랑 수업을 할 때 어떤 문장의 특정한 구간에 형광펜을 표시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 구간이다. 그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구간이라는 얘기다. 이 구간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복습법도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 대체? 자 이제부터 글을 읽을 텐데 그 전에 나랑 얘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수업의 기본 전제이기도 한데 이 수업 글을 읽기 위한 강좌라고 얘기를 했잖아. 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속에 담아두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글이라는 건 필자의 소통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일기 같은 형태, 그러니까 내 개인의 기록을 위해서 가볍게 적어놓는 그런 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들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내 생각을 소통하기 위해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죠? 뭐 납득되시죠?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는 건 피디님, 내 의견을 남들과 나누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쓸까요? 남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게 글을 쓸까요?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미친 변태가 내가 쓰는 걸 세상에 있는 아무도 이해 못하게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본은 뭐냐면 글이라는 건 이해받기 위해 쓰여 있다는 거죠. 되게 뻔한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많이 놓쳐요. 그 매년 수능을 치고 나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특히나 수능 치고 난 지 시간 좀 지난 대학물 좀 먹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에 있는 영어 지문은 이상하게 꼬여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는 다르게요. 수능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기본적으로는 원문을 교수님들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 방식 그대로라고요. 아니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거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수능에 쓰일 수 있는 지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학생들이 글을 읽기 조금 어렵도록 꼬아서 한번 문장을 내봐야지라고 쓰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원문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니까. 애초에 필자들이 이해를 시키려고 쓴 글들이에요. 이걸 전제로 안 깔면 글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만 우리와 영어권 국가들은 문화가 다르다 보니 소통하는 방식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문화적인 차이가 다른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장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건 이해를 받기 위해 쓴 거예요. 됐죠? 이해를 받기 위해 쓴 거예요. 요거 첫 번째 좀 잘 잡아놓읍시다. 그 다음 글이라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문장 간에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장 간에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글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제가 강좌를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겨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요새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다음 문장. 오렌지는 맛있어. 피님 우린 이딴 걸 글이라고 하나요? 이건 글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의 나열이죠. 글이라는 건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글이라는 걸 읽을 때 문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문장을 최대한 붙여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한번 설명해 볼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야,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야.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야 라고 해서 자, 어렵지 않지. 머릿속에 박을 수 있겠지. 다음 문장 봅시다. 강사들의 질이 좋아. 피님, 여기서 강사들은 어떤 회사의 강사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메가스터디요. 어떻게 아셨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됐죠. 왜요? 첫 문장에서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문장에서 강사들이 좋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강사들을 다른 회사의 강사들로 이해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 상식적으로 문장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 이게 문장간을 붙여서 읽는다는 거야. 요거를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훈련 한번 시켜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다고 칩시다. 딸기는 몸에 좋은 과일이야. 됐죠? 딸기는 몸에 좋은 과일이야. 다음 문장 가볼게요. 딸기에 있는 어떤 효소가 소화에 큰 도움이 돼. 자, 그럼 여기서 소화에 큰 도움이 되는 딸기 속에 있는 효소는 몸에 뭐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됐죠? 다음 문장 한번 또 다른 글을 볼게요. 또 다른 글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딸기는 과식을 지나치게 유발할 수 있는 과일이야. 다시. 딸기는 지나친 과식을 유발할 수 있는 과일이야. 다음 문장 가볼게요. 딸기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에 도움이 돼. 그럼 여기 요 문장 맥락이 확 달라지는 거 알겠죠? 방금 있었던 문장에 나와 있던 딸기 속에 소화의 효소가 되는 효소는 다시 딸기 속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래요. 과식을 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문장의 문맥이 이전에 있던 문장의 문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딸기 속에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가 있다는 게 완전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죠. 팬님 이거 납득되시죠? 첫 번째 지문에서는 딸기는 몸에 좋은 과일이다라고 얘기했으니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도 몸에 좋은 요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는 딸기는 지나친 과식을 유발한다고 했으니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도요. 과식을 유발할 수 있는 효소로 읽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지금 듣고 나면 진짜 별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글만 보면 미쳐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읽어볼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나올 이 지문을요.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읽어볼 거라고요. 가봅니다.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대로 따라와 봐봐. 여행은 생각의 midwife 뭐야? 지금이야 어휘력이 조금 되는 학생들은 뜻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아는 것 자체도 조금 신기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 당시에 수능에 나왔을 때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파라는 뜻이거든요. 피님 평소에 산파라는 말 쓰세요? 안 쓰죠. 안 와닿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산파라는 게 내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미국인들도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걱정 마. 글이라는 거 왜 쓴다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받기 위해 쓰는 거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첫 문장 읽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감 잡을 수 있지 않겠니? 아, 이 글은 여행에 대한 글이구나.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글이구나? 생각에 대한 글이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어? 아, 이 글은 여행과 생각에 대한 글이다. 다시 이 글은 여행과 생각에 대한 글이다.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다음 문장 읽어볼까? Few places. 자, few 앞에 없다. 거의 어떤 장소도 더 도움이 되진 않아. 내면의 대화에. 다시 어떤 장소도 내면의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블라블라 보다. 생각 조금만 하자. 조금만 하자. 초반에는 글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으면 속도를 늦추는 게 맞아요. 다시 갑니다. 거의 어떤 장소도 뒤에 나올 것보다 내면과의 대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아. 다시 뭐뭐보다 내면과의 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장소는 거의 없어. 다시 뭐뭐보다 내면과의 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장소는 거의 없어. 이 뭐뭐가 결국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면과의 대화에 그렇죠.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내면과의 대화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래요. 생뚱맞은데요. 하지 마. 아까 얘기했잖아. 글이라는 건 카메라 살짝만 이동할게요. 문장 간의 유기적 결합이라고. 아, 한 귀에 보이는구나. 최대한 붙여 읽어야 된다. 아까 했던 거 간단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야. 다음에 강사들 나오면 이건 메가 강사들이야 당연히. 지금부터 읽는 이 두 번째 문장도 첫 문장과 어느 정도 관련된 개념들이 나오는 걸 거라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피님,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뭐랑 연결된 개념일까요? 여행이죠. 좋습니다. 아, 이거 결국은 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유의 표현이에요. 물론 길 가고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놓고 너 알고 있니? 움직이는 비행기는 여행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 뭐야? 미친 새끼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글의 맥락에서는 이게 여행임을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문장에서 떠올려봐. 생각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봐. 할 수 있겠니? 생각. 한 번 더 해석해 볼까? 어떤 장소도 내면의 대화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생각과 같은 말 뭐겠니? 그렇죠. 내면의 대화죠. 요걸 생각과 똑같이 밑줄로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되네. 어떤 장소도 생각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 뭐보다? 여행보다. 결국 여행이 무슨 도움을 준다고요? 생각에 제일 큰 도움을 준다고요. 여행은 생각에 도움을 주는구나. 여행은 생각에 도움을 주는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is an almost peculiar correlation. 거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between A and B가 나옵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 자, 앞 문장이랑 붙여서 이해해 볼까요? PD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 문장에 따르면 뭐와 뭐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여행과 생각 사이에는. 됐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생각이잖아요. The thoughts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가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생각. 이게 생각이죠. 그럼 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당연히 뭘까요? 여행이 돼야 되거든요. 읽어볼까요?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여기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행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납득되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Large thought. 큰 생각이라는 건 at times, 때로는 요구하죠. 자, 생각은 필요로 해요. 피님, 생각은 뭘 필요로 하죠? 여행을요. 그래요. 큰 풍경. 여기서 뷰는 풍경으로 봐야 되겠네요. 관점이 아니라. 뷰가 좋다 할 때 그 관점, 뷰. 그 다음, 새로운 생각은요. 새로운 장소를 요구하는 거죠. 참고로 요 자리에 이렇게 표시해볼까? requir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됐지? 지금 이제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 좀 알겠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여행은 생각의 산파야. 응? 이렇게겠네? 어떤 장소도 생각에 더 큰 도움이 안 된다? 여행보다. 여행이 생각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구나. 여행과 생각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 생각은 여행을 필요로 해. 생각은 여행을 필요로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다음 문장 한번 가볼까? introspective reflection. 이제 잘 붙여서 생각해 보세요. introspective. 내면을 향하는 reflection. 심사숙고. 내면의 심사숙고. 이거 다른 말로 뭘까요? 생각이죠. 내면의 심사숙고. 이 생각이라는 게 which are liable to stall. stall 이제 동사로 쓰면 배회하다, 방황하다, 멈추다 이 뜻이에요. 하던 것을 멈추다. 이 생각이라는 게 멈추기 쉬운데 이 생각은 멈추기 쉬운 생각이 are helped along 쭉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누구에 의해서. 자, 생각은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되죠? 여행요. 뒤에 볼래요? The flow of the landscape. 오케이, 좋아. 풍경의 흐름. 여행 맞네요. 풍경의 흐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원래 생각이라는 건 방황하고 멈추기 딱 쉬운 애인데 얘가 여행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나 지금 딴 거 안 하고요. 이거예요. 문장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그냥 쭉쭉 읽고 있는 거라고. 중간에 내가 이제 글을 읽다가 중간에 딴 얘기해서 미안한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여행이란 말과 네 눈앞에 있는 것, 풍경의 흐름, 이게 그냥 사전적으로 같은 말이냐면 아니라니까. 맥락상 붙여볼 수 있는 말들이 되는 거죠. 마치 그냥 아까 내가 딸기 지문 얘기했을 때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가 뭐 과식을 유발하는 거야 무조건 같은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첫 문장에서 딸기는 지나친 과식을 유발한다는 말 한 다음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건 과식과 관련한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갑니다. The mind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잘 보세요.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린대요. 다시,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린대요. 자, 그럼 생각이 제대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의미야. 생각이 안 된다는 의미야. when? 블라블라 할 때. 피디님,
조금만 대답을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인강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여기 스튜디오에서 PD님이랑 저밖에 없어서 PD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도움을 주는 게 누구죠? 여행이에요. 그럼 생각이 안 되는 건 어떨 때일까요? 그렇죠. 여행이 없을 때죠. 그럼 여기 있는 말은 when 이하는 여행이 없을 때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어떤 모든 것?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이제 아시겠어요? 자, 마음이 뭐만 해야 된다고요?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죠? 여행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는 여행도 없는 상황에서 야, 너 알아서 생각해. 여행도 없는 상황인데 너 알아서 생각해. 라는 의미. 즉, 여행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행이 없을 때는 생각이 적절히 안 일어난다니까. 그 임무. 여기서 그 임무가 뭔지 알죠? 여행이 없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임무는 can be as paralyzing. 되게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As having to tell a joke or mimic an accent on demand. 누군가의 요구를 받아서 농담을 해야만 한다거나 누군가의 요구를 받아서 누군가의 액센트를 모방해야만 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즉, 여행 없이 생각하라고 하면 잘 안 된다니까. 생각이라는 건 improves, 개선됩니다. when, 언제요? 알죠? PD님, 생각은 언제 개선되죠? 여행이 있을 때. 볼까요? 마음의 일부가 are given other task, 다른 임무를 받을 때. 여기서 다른 임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행이겠죠. 좋습니다. 확인해 볼래요? 마음의 일부가 charged with, 어떤 임무를 받아요? 보세요. 음악을 쭉 듣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거죠? following a line of tree. 오케이, 나무의 흐름들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다, 나무의 흐름을 따라간다, 뭐 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죠. 됐잖아. 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요. 이것만 하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구간이 왜 4절이 왔느냐. 잘 들어봐. 실제로 이 문제가 당시에 수능이 출제가 됐을 때 빈칸으로 나왔던 구간을 제가 표시해 볼게요. 빈칸으로 나왔던 구간 한번 표시해 볼게요. 파란색 분표로 표시해 볼게요. 어디에 빈칸이 뚫려 나왔냐면 여기 메이부터 프로폴리까지를 빈칸으로 뚫어놨어. 그러니까 실제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너에게 필요했던 능력은 뭐냐면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형광펜 표시해보거든.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요 구간을 해석을 해서 마음이 해야만 하는 게 생각이 전부일 때,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전부일 때라는 말이 마음이 생각만 해야 돼? 마음이 생각만 해야 돼? 그래, 여행은 못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글의 내용과 붙여 읽을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할 줄 아셔야 돼. 이 수업은 이걸 배우는 수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무엇을 학습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수능 시험장 들어가 보면요.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들은 결국은 독해 능력을 필요로 해요.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있잖아. 글을 읽지 않고도 특정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방식이 아직도 현혹이 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매년 1월달, 2월달이 되면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미친 듯이 저한테 Q&A 게시판 돌려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인스타로 DM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방법이 넌 없다고 가르치냐. 야,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냥 딴 데 가세요. 저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야, 수능이라는 시험이 30년 됐어. 1994학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두고 있네. 진짜 30년 동안 수능 쳤어. 그동안 영어라는 과목은 계속 있었어요. 외국어 영역이란 이름이든 영어 영역이란 이름이든 영어라는 과목은 30년 동안 계속 있었어. 특정한 부분만 읽고 발췌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으면 영어 시험 폐기됐어. 이거 납득 못하겠니? 교수님들이 바보야? 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야, 특정한 부분만 읽고 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면 어떻게 찾아 이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냐고. 특정한 부분만 읽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한두 지문 정도야. 수능이라는 시험 30년 동안이니까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니까 어쩌다 보면 몇 지문 정도야. 특정한 부분만 읽고 소위 얘기하는 스킬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마치 수학 문제에서 교과 외의 개념을 조금 배우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달라? 그런 문제들이 몇 개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영어도 똑같아요.
일부만 발췌해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겠죠. 특히나 그런 걸 약으로 팔아먹는 새끼들이 욕먹어야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지문들만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요. 보여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겠죠. 근데 수능 시험에 나오는 영어 지문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애초에 원서로 쓰여져 있는 글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건데 야 글을 쓰는 필자가 내 글은 요 두 문장만 읽어도 완벽하게 이해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문장들은 다 쓰겠어. 너 같으면 글을 그따위로 쓰겠냐? 그럴 것 같으면 두 문장 글 끝내면 되죠. 앞에 그 많은 문장 왜 쓰는 그런 건 없어요. 발췌도는 없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잘 풀려면 기본적으로 독해가 돼야 돼요. 독해? 딴 거 없어요. 글을 읽고 필자의 내용,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연습하는 시험이에요. 수업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수업. 그걸 연습하는 수업. 아, 뭔지 알겠지? 뭘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제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당시 수능의 정답률이 33% 정도 나왔던 문제거든. 오케이.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이제 모든 문제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킬러, 준킬러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완벽하게 독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지문들을 읽어내기 위한 장치들을 최소한도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 OT에서부터 내가 보여드렸잖아. 마인드. 두 가지. 첫 번째, 글은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문장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읽어야 한다. 아무리 튕겨 보이는 문장들이 있더라도 어쨌든 앞문장과 연결된 내용일 거다. 이거 머릿속에만 박아놓고 읽자. 그 원칙으로 제가 지금 글 다 읽은 거예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정리해주는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수업의 성격을 알겠죠. 이 독해가 되어야 사실은 이후에 난이도가 높은 빈칸 문제,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 문제, 그리고 요새 조금 꽤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주제 제목 요지 문제 같은 것들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교재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연습을 도와줄 교재 구성에 대해서. 자, 이 교재는요. 모든 챕터가 읽기 파트와 문제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읽기 파트는 지금 우리가 딱 본 것처럼 그냥 실제 기출 지문을 뭐 빈칸 문제로 나왔다면 빈칸까지도 다 채워놔서 완벽한 하나의 글의 형태로 맞춰놓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 필요한 구문 같은 것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읽기 파트는 구문과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휘도 설명을 드립니다. 됐죠? 근데 이제 범위가 뭐냐? 2011학년도부터 18학년도까지 수능에 나왔던 혹은 6구에 나왔던 킬러 지문 수준의 지문들. 그러니까 정답률 40% 중반 정도까지 혹은 그 이하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단 최대한 원문이 훼손되지 않은 거예요. 수능에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는데 상대평가 시절에는 원문을 훼손해서 출제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문의 원 저작자가 이건 문제상으로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6학년도 수능 같은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좀 벌어졌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원문 훼손되지 않은 지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40개의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40개의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편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이걸 대입파악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2019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3학년도까지 5개년 동안의 전체 문항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18학년도 거는요. 18학년부터 저일평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때 문제까지 다 다루니까 분량이 좀 지나치게 많아서 18학년도 문제 중에서 꼭 다뤄야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여기 읽기 파트에 넣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패턴에 맞게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할 거야. 왜 굳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연습시키느냐? 사실은 지문을 제대로 독해했는지 지문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제일 좋은 유형이 주제 제목 요지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이 수업을 네가 들으실 때 예습이나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습이나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예습은요. 글 읽기 강좌이긴 하지만 글을 미리 읽어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닌 다음에야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봤을 때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읽어보고 예습하라고 하는 게 시간 낭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간혹 가다 보면 글 자체가 전체적인 맥락이 네가 이해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글들도 있어요. 지문 여기 40지문이 뭐 다 뭐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뭔가 글 내용이 이해가 가. 그러니까 중간에 좀 튕기는 문장들이 좀 있더라. 대충 뭉개가지고 이런 의미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는 습관들이 좀 생길 거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예습할 때 전체적으로 글의 핵심을 이해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수업에서 네가 정작 들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안 듣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글 읽는 건 예습을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럼 예습은 어느 정도로 가느냐? 어휘 암기만 해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매 챕터마다 앞쪽에 보면은 문항별, 문장별, 지문별 어휘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고 암기해 오시면 됩니다. 됐죠? 평균적으로 한 강당 많이 나가면 4지문 나가요. 많이 나가면 4지문, 많이 나가면 4지문. 조금 더 이제 뒤쪽에 가면 5지문 정도까지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한 4지문 정도씩 어휘를 외워 오시면 됩니다. 그걸로 예습은 끝이에요. 그럼 이제 복습은 어떻게 되느냐? 복습도 제가 패턴을 2개로 나눠 볼게요. 일단은 제가 수업 때 다뤄드리는 어휘나 구문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요 지금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요 지문 다룰 때요. 요 구문 설명드렸잖아. 요런 복습들은 그때그때 바로 한번 해버리세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을 거거든. 나야 이 지문 전체에서 네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요 구문 하나만 딱 빼가지고 너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네가 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는 선생님 저는 be liable to 뭐뭐 하기 쉽다, stall 뭐 방황하다, 배회하다, 멈추다 이런 단어도 몰랐는데요. 체크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수업 들으면 체크하셔야죠. 수업 들으면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휘와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수업 직후에 복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배워야 될 글 지문 내용 자체 있잖아. 이걸 리뷰를 좀 해보셔야 되거든. 이거는 최소 24시간 이후에 복습을 좀 하세요. 국어 과목과 영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국어는 본질적으로 읽기라는 건 똑같겠지만 국어는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다 보니 정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난 직후에 바로바로 복습해서 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해보지 않으면요. 나중 돼서 복습을 못해요. 다 까먹고. 근데 영어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 정보량이 되게 짧은, 정보 되게 적은 하나의 지문이 다다 보니 그냥 읽고 난 다음에 24시간 내에 다시 지문을 보면요. 글을 네가 유기적으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이 쓱 다 기억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별로 좋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최소 24시간. 24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수업 내용 잘 기억 안 나요. 24시간 이후에 복습을 해보시라는 얘기.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근데 이때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 이 문장이 왜 그 뜻이었지? 그때 활용하셔야 될 게 복습북이에요. 복습북은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모든 구문과 문장에 대한 얘기들 다 들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각 문장을 유기적으로 어떻게 붙여 읽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 복습북의 내용까지를 제가 OTA 첨부 파일로 넣어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글읽기 강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한 교재 구성을 어떻게 해놨는지,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수능 시험장에서 실제로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특정한 부분만 읽어서 발췌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등급은 3등급이 한 개입니다. 장담할게요. 매년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강좌가 끝나고 나면 뭐 강좌가 판매되는 분량과 상관없이 수험생들 사이에 와, 이 강좌는 완전 혁신이었어요. 제 수능 영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강좌 2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어봐 글편입니다. 매년 많은 수험생들의 극찬을 받는 강좌고 이게 수능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강좌입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이게 수능의 본질이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수험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그만큼 잘 준비된 강좌고 수능 영어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을 알려드리는 강좌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기본적인 독해력을 길러줄 수 있을지 최선의 고민을 해서 지문을 배치해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저런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수능 시험장에서 완벽한 독해력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만큼 교재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끌어내는 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만 주십시오. 말 그대로 믿어주시면 글에 대한 완벽한 독해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의 수능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